공포, 쇼크, 충격 같은 자극적인 단어들을 붙인 기사들을 쏟아냅니다. 1년에 한 번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될 때마다 어김없이 등장하는 이른바 종부세 폭탄론 기사입니다. 세금 부담이 유독 많이 늘어난 개인 납세자의 사례를 찾아 부각해 보도하는 방식도 반복됐습니다. 그러면서도 전체 납세자가 얼마나 늘었는지를 설명할 땐 개인 납세자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더 많이 늘어난 법인 납세자 수를 한꺼번에 계산해 부담이 더 커진 것처럼 전했습니다. 반면 종부세 폭탄론은 맞지 않다며 종부세 부과는 법인과 다주택자에 집중된 점을 강조하는 기사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시가 17억 원 아파트 종부세 고작 8만 원으로 제목을 뽑아다는 등 일부의 사례를 전체 분위기인 것처럼 보도하는 방식은 여전했습니다. 종부세액에 대한 보도도 보면 되게 액수가 들쭉날쭉하더라고요. 살펴보면요. 중앙일보는 1인당 600만 원을 얘기했는데 국민일보는 1인당 750만 원. 서울신문은 더 나갔어요. 1인당 834만 원. 수치가 이렇게 달라버리니까 뭐가 맞는지 되게 헷갈려요. 그러니까 보통 세금이나 재정 관련 기사 등은 1인당 이런 산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많은 오류를 낳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정몽준 재산의 오류라는 말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제가 만든 말인데요. 아, 네. 그러니까 19대 때 국회의원들 평균 재산가액이요. 한 100억 원 정도 가까이 됐어요. 1인당 평균 100억 원. 어마어마한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만 국회의원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21대 지금 현재 평균 국회의원 재산가액은 한 28억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이유는 19대 때는 정몽준 의원이 있었고 지금은 정몽준 의원이 국회에 없기 때문입니다. 정몽준 의원 한 명 때문에 1인당 평균 재산가액이 갑자기 100억 원이 된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종부세 같은 경우도 1세대 1가구 그런 사람의 종부세액과 그리고 한 100억 원 정도 가치가 되는 그런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종부세액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네. 그런데 평균으로 따지면은 한 100억 원 이상 이 부동산 가치 갖고 있는 사람들이 평균 액수를 엄청나게 올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뭐 1인당 평균 얼마 이런 보도가 사실은 진실과는 점점 멀어지는 보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OECD가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입니다. 2060년까지 회원국을 비롯한 48개 나라 재정 전망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국내 대다수 언론이 집중해 보도한 1인당 잠재 실질 GDP 성장률입니다.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는 현재 OECD 평균을 크게 웃돕니다. 하지만 점차 하락세를 이어가다 12년 뒤인 2033년을 기점으로 OECD 평균을 밑돌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상당수 언론은 한국 1인당 잠재 성장률 OECD 최하위권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이와 별도로 OECD가 집중한 또 다른 통계가 있습니다. 성장률이 아닌 경제 규모를 보는 1인당 잠재 실질 GDP인데 우리나라는 당장 내년부터 OECD 평균을 웃돌고 20년 넘게 우위를 차지합니다. 고용률 역시 2011년 이후로는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분석되는데 역시 대다수 국내 언론에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특정한 지점에서 우리가 OECD보다 하락하고 있다는 그 부분만 강조해서 보도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OECD 보고서에서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 1인당 GDP에 대한 성장 또 고용 동향에 대해서도 성장하고 있는 그 부분을 누락하거나 보도하지 않는 것은 시청자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경제가 위기에 있고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다소 왜곡된 보도라는 문제 지적을 하고 싶었습니다. 한 주의 스타일이나 매체 성향 따라 이제 보도 논조가 이제 갈리기도 하는 것 같아요. 특정 광고주의 입김이 좀 더 많이 경제재해에 미치는 측면이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큰 대기업들이 경제신문들 주요 광고주 물론 이제 그런 전 언론 전체적으로도 동일하긴 하지만 네. 쪽에 좀 입김 그런 것들이 간부들을 통해서 좀 논조랄 때 좀 취재 기자들한테 전달되는 측면이 있죠. 네, 그럼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보수적인 곳이다 보니까 이제 정부 비판적인 걸 좀 많이 요구를 하고 보수적인 진영의 어떤 논리를 많이 요구를 하는 게 있어서 그런 성향이 안 맞으면 또 이제 견디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해요. 기자 성의권을 접수니까. 어떻게 보면 언론사 성향에 따라서
뭐 논조가 좀 달라진달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경제 뉴스 하면 숫자를 다루는 거잖아요. 그런 뉴스다 보니까 왠지 명확한 현상을 보도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제 경제 현상을 그대로 전달하기보다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편향된 시각 이런 것들로 해서 전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미 이제 연구도 되게 많이 있고요. 각 언론사의 경제 뉴스가 이성적인 분석과 감성적인 해석 중에서 어느 쪽에 가까운지를 연구한 연구가 있거든요. 하나 네. 소개하면 각 언론사의 경제 뉴스 제목과 실물 경제 지표를 바탕으로 정권별로 긍정적 혹은 부정적 감정 보도를 했는지를 분석을 해봤거든요. 네. 해봤는데 언론사들은 보수 정권이냐 진보 정권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감정적으로 보도를 해왔음이 밝혀졌습니다. 네, 예를 들어 좀 설명드리자면 보수 성향의 매일경제는 노무현 정부 시절에 경기가 좋아져서 코스피 지수가 상승을 하더라도 오히려 경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기사를 쏟아냈고요. 그다음에 반대로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실물 경제 지표를 있는 그대로 반영을 해서 보도를 합니다. 또 진보 성향의 한겨레는 보수 정권에서는 그 부정 감성의 기사를 많이 내고요.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또 실물 지표와 비슷한 보도를 내기도 했습니다. 명확하게 구분이 되죠. 네, 이런 상황을 잘 대변하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의 얘기가 있는데요. 그 로널드 코스의 얘기입니다. 데이터를 오래 고문하면 이 데이터는 어떤 말이라도 자백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사실의 어떤 억지 주장이라고 하더라도 이 억지 주장을 대변할 수 있는 데이터는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를 얘기할 때 그리고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기사를 쓰거나 읽는 사람이나 데이터가 등장한다고 하면 좀 주의를 기울여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